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리고 그 주변에 나침판을 두게 되면 나침판의 바늘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이 도선에는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에서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석의 힘, 곧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봤어요. 그러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위에와 마찬가지로 이게 말려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수렴하게 될 겁니다. 안쪽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이 자석의 힘이 모일 겁니다. 이런 전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말아준 게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코일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뱅글뱅글 도니까 이렇게 감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아지게 되는 이 손가락의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곧 자석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석이 만들어질 거예요. N극과 S극으로. 자석은 또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런 자기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력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된다. 전선을 뱅글뱅글 이렇게 말아서 전류를 인가시켜 주니까 하나의 자석이 되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 코일의 특성으로 우리가 알아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코일은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변화를 싫어하는 소자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한다, 변한다라는 거는 관성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관성이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움직이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게 되면 계속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하려고 한다. 우리 차 타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게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제동을 걸어주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원래 하던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방해한다. 그게 이제 관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코일을 관성 소자라고도 합니다.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요. 이런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코일이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보면 이 자석의 자기력선에 의해서 코일은 원래 없던 자기력선이 다가오게 되면 이 자기력선을 없애는, 기존에 없었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기력선에 의해서 들어오려는 자기력선은 상쇄가 되겠죠. 자석이 이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기력선을 막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코일에서 자석을 만들어내려면 그 전에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류를 이렇게 인가하게 될 겁니다. 전류를 인가시켜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없던 전류가 생기네요. 자석을 가까이 코일에 다가가니 그 자기장을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은 전류가 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코일에는 전류가 인가되게 될 겁니다. 요게 우리 발전기의 원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코일이 지금 있죠.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보면 이 자석에는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일 쪽에 이 자기장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코일은 이 자기장을 막아내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내서 자기장을 생성시킬 겁니다. 우리가 코일에 자석이 만들어지는 건 전류가 흘려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들어지다가 다시
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력선. S극은 다시 자기장을 없애려고 하는 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N극과는 달라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자기장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생성돼서 반대쪽으로 코일에서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빠지는 방향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자석이 코일에서 빠지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자기장이 빠지니까 다시 그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또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자석을 돌려주면 이 코일에는 전류가 발생된다. 우리가 이 전류계를 통해서 그 전류를 측정해 보면, 파형을 도식해 보면, 자, 이런 파형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지금 자기력선이 가장 밀할 때죠. 가장 세기가 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전류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다시 자석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기장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떨어지다가 이번에 다른 쪽입니다. 이건 플러스 쪽의 전류고요. 마이너스 쪽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자석의 방향도 반대가 될 겁니다. 당연히 S극이니까 S극 쪽과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돼서 방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의 최대가 될 거고요. 다시 이 수평이 돼서 자기장이 코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전류의 흐름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 보는 것처럼 전류가 이런 파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이 파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파형은, 자, 이 파형은, 이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죠. 사인파가 될 겁니다. 사인 파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코일에 한 바퀴 돌게 되면 이러한 전류의 파형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전에 직류,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류일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전류가 형성됐죠. 근데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일 쪽으로 돌렸더니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식으로 좀 나타내면 사인 오메가 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얘는 이제 i의 이런 t,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파에 대한 이 수학적인 공부를 좀 해보면요. 일단 이 파형은 사인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인이죠. 그리고 요 앞에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오메가는 얘는 이제 우리가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의 속도, 각속도고요. 그리고 이 t는 당연히 x축인 t축이 되겠죠. t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인파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요 앞에 사인 앞에 있는 이 식은 1인데 얘는 그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1이라는 값으로 최대값이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만일에 사인에 플러스 세타가 되면 얘는 이건 이제 위상이 되겠죠. 위상이나 최대값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좀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 각속도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전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는 얘는 2파이 F가 될 거예요. 조금 낯설죠? 2파이 F. 자, 우리가 F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F는 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라고 해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1초에 몇 번의 이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한 사이클이 될 거예요. 이게 한 주기가 될 건데, 이런 한 사이클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이제 주파수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1초에 이런 주기가 한 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1헤르츠가 될 거예요. 이런 주파수에 따른 헤르츠입니다. 1초에 이런 사이클이 두 번 만들어졌다 그럼 2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주기가 될 겁니다. 주기는 요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 요렇게 사이클이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느냐. 주파수와 정확하게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다. 요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주파수가 되겠죠. F가. 주기로 한다면 분모로 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파이라는 게 조금 낯설 건데요. 2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파이를 알려면 호도법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호도법.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코일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을 막아내는 방향으로 또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류를 생성해 준다. 우리가 발전이라는 개념, 전기를 만들어내는 개념은 결국은 코일에서 자기장을 생성시켜줘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발전의 그 본질이 될 거다. 자, 그렇다면 그 자석이 움직일 때 이런 사인파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전류가 양쪽에서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런 사인파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여기서 최대값 위상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해가 되는데, 요 t 앞에 w, 이 각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각속도는 2파이 f가 될 거고, 자, 2파이는 이 호도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5도다. 우리 이건 익숙하죠. 이제 이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입니다. 45도. 근데 45도라는 거는 우리가 단위가 길이 단위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할 때는 모든 단위를 길이 단위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데, 이건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호가 뭐죠? 이 부채꼴의 요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 단위로 바꿔주자는 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아, 이 45도라는 각도를 길이 단위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호를 기점으로. 자, 그래서 요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각도 도에서 라디안으로 바뀌었죠. 요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이제 길이의 단위가 됐고요. 이게 길이죠, 전부 다. 1라디안은 요 각도가 요 길이의 b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2라디안이라고 하면 이만큼 2배의 길이, 호의 길이가 되겠죠. 2r이 되겠죠. 그러면 2라디안이 될 겁니다. 그때의 요 길이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요게 이제 2라디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게 되면 길이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죠? 2파이r이 될 거예요. 이게 원의 한 바퀴가 될 겁니다. 2파이r. 자, 이 원의 한 바퀴가 2파이r인데, 요 반지름이 요 호도법에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기준이 돼서 서로 약분하면 2파이가 남는데, 이게 얼마죠? 이게 360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원의 한 바퀴를 쭉 둘렀을 때 이 각도가 360도고, 그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2파이r이 될 거고,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주게 되면 분모에 r을 써서 약분해서 2파이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360도 한 바퀴 도는 데는 호도법으로는 2파이가 되는구나. 그럼 180도는 어떻게 되죠? 180도는 파이가 되겠죠. 각도를 길이 단위로 변환시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파이 부분이 호도법으로 나타냈고요.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t, 이렇게 한 바퀴, 한 사이클이 도는데, 이 원의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고요. 그에 따른 이 길이에 해당되는 각의 속도를 지금 물었어요. 이게 각속도죠. 그럼 이 각은 우리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아까 360도가 얼마라고 했죠? 2파이가 되겠죠. 그럼 t분의 2파이. t는 아까 앞에서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f를 붙여주면 2파이 f는 곧 각속도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류의
사인파를 수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요 위상 부분은 자, 요 0일 때와 세타일 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자, 0일 때가 있을 거고 여기가 0입니다. 세타 2가 있고 세타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타 1을 내가 붙인다고 하면 세타 1은 0기점으로 앞에 있죠. 앞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선다. 그럴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세타 2는 지금 뒤쪽에 뒤처지고 있죠. 그래서 뒤처진다. 그때는 세타 2가 될 거고 요때 표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0을 넣었을 때 세타 1은 0을 넣더라도 0 값이 되더라도 그 값은 30도일 때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세타 2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음수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0을 넣었을 때 이쪽으로 여기 음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 보면 위상이 뒤처진다, 그리고 앞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플러스일 경우에는 앞선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뒤처진다. 이건 이제 수학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교류에서 이 부분이 지금 최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교류에서의 우리가 전류를 나타내는 그 표현 방법은 순식값이 있고요. 그 다음 최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 평균값이 있고, 그 다음 실효값이 있습니다. 값들이 좀 많죠.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i의 사인파죠. 사인파를 나타낼 때 이거 맥스라고 할게요. 맥시멈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오메가 t에 자, 이렇게 나타내죠. 요 사인 값은 위상차는 지금 0에서 시작하니까 없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최대값은 금방 알 수 있죠. 요 값이죠. 요 최대값은 im이에요. im. dc일 때, 직류일 때는 좀 편했어요. 그냥 전류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전류값에 실제로 저항에 일을 할 때 이 전류 i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면 됐죠. 저항에서 해준 일 혹은 사용된 에너지는 i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력을 구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인 쪽의 값들은 시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값들이 변하니 어떤 값으로 우리가 실제 저항에 전류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일을 해줬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딱 지정하기는 어려워요. 최대값으로 표현을 할지. 쉽게 해서 im sin 오메가 t인데 이게 어떤 상수값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기의 전격 전압이나 전격 전류를 표현할 때도 어떤 특정 값을 딱 매겨야 되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전류를 매길까? 순시값은 말 그대로 이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을 넣었을 때의 전류값이 되겠죠. 그래서 순시값은 실시간으로 t값을 넣었을 때의 값이고 값들이 워낙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대표성이 있는 값은 아닐 거고 저항에 최대값은 이 한 포인트죠. 나머지 값들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그래서 생각한 게 평균값입니다. 평균을 이렇게 DC처럼 만들어주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요 윗부분으로 채워넣고, 요 부분도 여기 윗부분으로 채워넣어서 평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전체 다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우리가 t라고 하면 한 주기 동안의 시간이 이제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면적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 값을 대표값으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t분의 2가 될 거고요. 0에서부터 그 다음 2분의 t까지 vm sin 오메가 t를 적분해보자.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값들의 합을 통해서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적분을 이용하죠. 그래서 요 t는 이제 우리가 한 주기 원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호도법으로 2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t도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사인 오메가 t도 요 적분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파이분의 2 VM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im이 나옵니다.
이게 IM이죠. 지금 전류 쪽을 구하고 있죠. IM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0.637 IM. 전압이면 VM이 되겠죠. 그래서 0.637 최대값에 여기서 63.7%가 해당되는 이 지점에 이 값이 평균값으로 우리가 이 값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값으로 대표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값이 안 나왔어요. 실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저항에다가 직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저항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값과 이 전류에서 교류 전류로 사용됐던 전압값을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 평균값으로 값을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직류와 교류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맞게끔 해주는 직류로 했을 때에 이 사용되는 에너지와 맞게 되는 부분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변화에 대한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적분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럼 0에서부터 t까지죠. 그래서 t까지 해주고 동일하게 좌변에도 동일하게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dt가 될 거고 이쪽도 dt가 될 거고요. r과 r은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i제곱 dt 0에서부터 t까지의 적분값과 그 다음 교류에서의 it의 제곱에 0에서부터 t까지의 적분값이 남게 돼요. 자, 여기서 요 값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요. 남는 거는 t의 i제곱이 될 겁니다. 요 값이 남을 거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요 im sin 오메가 t죠. 얘를 계산해 주면 0에서부터 t까지 it의 제곱의 dt인데 요 t를 옮겨줍니다. 그럼 t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제곱을 빼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it는 요 im sin 오메가 t를 다시 또 적분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 계산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 계산을 해주면 값이 루트 2분의 im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시값에 이 시료값의 명칭을 우리가 RMS라고 하는데요. 루트가 있죠. 그리고 이 루트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퀘어 제곱을 한다고 해서 RMS라고 해서 이게 시료값이 될 거예요. 루트 2분의 IM. 루트 2라고 하면 0.70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해준 전류의 값은 교류에서는 70.7%가 되는 시점, 최대값의 70.7%에 해당되는 값에서 시료값이 나타난다. 자, 다시 발전기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의 코일을 두고 자석을 돌렸을 때 전류가 한 바퀴 자석이 돌면서 360도만큼의 교류의 전류 파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류값을 우리가 도출을 했고요. 전류 전압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쪽이 다 빈 공간이 되죠. 자석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쪽 부분에만 코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이쪽은 빈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만일에 이렇게 120도만큼 위상차를 두고 코일을 하나 더 두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위에서와 같이 전류가 이 자석이 통과할 때마다 이 코일은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도출될 거다. 혹은 S극 쪽으로 코일에 다가가게 되면 전류 자기장이 새로 생성되는 방향으로 S극 쪽은 자기장을 빠지는 쪽이니까 생성되는 쪽으로 반대되는 개념의 자기장이 생성될 거고 그로 인한 전류의 파형이 반대 파형이 발생될 거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마다 효율적으로 3개의 공간에다가 다 이렇게 120도만큼 위치를 두고 코일을 3덩어리를 이렇게 두게 되면 3개의 전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우리 계속 상상
뭐 3선식, 3상, 4선식 이런 전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3상이 지금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코일 세 덩어리를 자석 하나를 두고 돌린다. 그러면 각각의 코일에서 세 가지 타입의 전류가 생성되고 우리가 3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몇 도죠? 120도만큼의 위상차를 두고 전류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상에서의 전류는 L1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상에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첫 번째보다는 뒤늦게 만들어지겠죠. 뒤처지겠죠. 이 차이가 120도만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기서 또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들이 다 120도만큼 뒤처진다. 그래서 이런 파형들이 세 가지 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우리가 3상을 만들어내는 걸 발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들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선이 수윤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선이 빠질 겁니다. 빠지면 세 가닥선이 수윤곽 쪽으로 이제 선이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선은 선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L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L2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은 L3가 될 거고요. 나머지 여기서 선이 하나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선이 만났고요. 또 여기서 선이 세 가닥 선이 만나서 선이 나는 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중성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용과에서 이 전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부하를 쓸 때는 이 중선선과 나머지 하나의 전기선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레드 램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자격증 기반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레드 램프가 될 거고, 또 L2에서 선을 빼서 또 N과 중소선과 만나면 뭐 부저가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 기구들 220V 전원이 사용되는 기구들을 중소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L1과 그리고 L2와 그리고 L3 이 세 가닥 선을 이용하면 3상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건 이제 모터가 되겠죠. 모터를 3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원을 인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3상 4선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실제 쓰고 있는 방식이고,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 전기 관련된 작업형 시험, 전기기능장, 승강기능사 등등 해서 도면을 가지고 작업형 시험을 칠 때는 3선식을 써요. 결선 방식을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3상 4선식과는 좀 다릅니다. L1과 L2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 또 L2 쪽 선에서 L3 쪽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L3 쪽에서 L1 쪽으로 이렇게 묶게 되고요. L1, L3 묶은 쪽에서 선을 하나 빼주고요. 그 다음 L1, L2끼리 묶은 선을 또 이렇게 하나 빼줍니다. 그리고 L2와 L3 쪽에서 묶은 선을 이렇게 빼주면 세 가닥선이 되죠. 여기서 내가 단상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가닥을 써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작업형 실습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뭐 레드 램프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모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실습이 되겠죠. 자, 모터 같은 경우는 세 가닥선을 빼서 하나, 둘, 그리고 세 가닥선을 빼서 모터를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다 220V입니다. 그래서 3상 220V를 써서 모터를 결선한다. 델타 결선의 결선 방식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3상 4선식도 3상 3선식도 자 모터를 사용할 때는 3상을 사용했네요. 그러면 왜 회전하는 모터를 사용할 때는 3상을 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모터의 회전 원리는 여기 말굽 자석을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미치는 말굽 자석을 이 원판에 이렇게 두고요. 말굽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이 원판도 같이 회전하게 됐어요. 이게 모터의 원리입니다. 이 회전판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해서 그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게끔 돌려주면 이 원판도 돌아가겠구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3상이 있죠. 3상에서
코일을 결선해서 이 전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회전 부분을 살펴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1번부터 해서 3번까지의 위치에서 각각 R상, S상, T상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는구나. 말굽자석이 도는, 회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만 인가시켜 주니까 뱅글을 돌게끔 됐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삼상을 이용하는 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코일을 세 덩어리를 두고 삼상을 만들어내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전이죠. 단상일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상 두 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삼상 같은 경우는 지금 검은색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는 거를 삼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사상도 마찬가지로 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모터를 회전시키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방식이 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을 쓰는 거고요.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부하의 7, 80%가 되는 게 모터이기 때문에 삼상을 인가했을 때는 이런 회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삼상을 쓰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파수 100Hz의 주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100Hz를 역수치해주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전기각 6분의 파이, 호도법이죠. 라디안은 몇 도인가? 간단하죠. 파이가 180도죠. 그러면 6을 나누면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속도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주파수를 물었어요. 각속도는 어떻게 나타냈죠? 2파이 F가 되겠죠. 2파이 F인데 여기서 이 값이 3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를 물었으니까 2파이 나누기 300 하면 파이분의 180이 되겠죠. 파이분의 150이 되겠죠. 자, 4번. 각 주파수 오메가는 120파이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여긴 주파수를 물었죠. 그러면 약분되고요. 60Hz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주파수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값은 뭐죠? 이건 최대값이 되겠죠. 이건 최대값. 사인 앞의 값은 최대값이다. 그리고 요 값은 오메가죠. 각속도가 될 겁니다. 얘는 위상차가 될 거고요. 자, 위상과 각속도와 최대값이다. 근데 주파수를 물었어요. 주파수는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러면 2파이를 314 나누기 2파이를 하게 되면 얼마죠? 분수를 키고요. 314 커서 옮기고 2 파이는 여기 위에 있죠. 노란색. 노란색은 Shift를 누르면 요 파이가 나오죠. 네, 그러면 요 값은 50이 되죠. 답은 50이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다. 주파수가 뭐였죠? 1초에 요런 사이클이 시작점과 같아지는 점, 여기 한 사이클이 되겠죠. 요 사이클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50Hz라면 1초에 요렇게 진동되는 게 50번 진동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겠죠. 빠르게 진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가 되겠죠. 그래서 220V 전압이고요. 주파수는 60Hz다. 자, V와 I가 이렇게 정연파로, 사인파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값이 되겠죠.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위상차는, 묻는 거는 전류의 위상차를 물었죠. 그러면 전류의 위상차는 플러스 30도, 전압은 앞서고 전류는 30도 뒤처지니까 60도만큼 뒤처지게 되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I1은 8 루트 2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I2는 4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예요. 위상차가 있네요. 정확하게 180도만큼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상당한 전류의 시로값을 구했어요. 시로값은 뭐였죠? 우리가 최대값에 IM의 루트 2라 그랬죠. 이거 계산해주면 0.707 IM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8과 4가 시로값인데 지금 위상차가 180도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사사분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I1은 여기서 이 값들로 이렇게
여기서 놓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80도만큼 차이는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겠죠. 값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직접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되면 I1이요. 자, I2는 180도만큼 앞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값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8이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차면 8 마이너스 4, 12가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시료값 OA, 주파수 F, 위상 60도인 전류의 순시값 I를 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료값 5면 최대값은 여기다가 루트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상은 60도다. 그러면 이건 90도죠. 90도고 요게 100파이가 18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잘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저항 15매 전압은 100사인 317t 플러스 3분의 8 파이 전압에 전압을 가했을 때 t는 0에서의 순시 전류는 순시값 물었습니다. t 0이니까 여기다 t를 0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남는 거는 전압은 100에 사인 3분의 파입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50 루트 3이 남네요. 자, 50 루트 3이 전압이에요. 저항은 이거고, 전류는 I는 R분의 2죠. 여기다 다시 10을 나눠주면 5 루트 3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자, 12번입니다. 교류 전압에서 T는 6분의 1초일 때 순시값은, 순시값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순시값은 T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6분의 1을 넣어주면 100과 약분하면 사인 30도가 남겠네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과 200을 곱하면 100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므로 교류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시료값이 되겠죠. 실제값. 자, 12번입니다.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값은 다 시료값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건 다 교류죠. 근데 뭐 기기의 명패나 아니면 값들을 나타낼 때 다 뭐 몇 볼트다, 몇 암페어다 딱 지정해서 나타내죠. 그건 다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은 시료값이다. 어떤 교류 회로의 순시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압은 오메가 t는 6분의 파이라고 하니까 이 값이 6분의 파이로 나왔네요. 그러면 순시값 전압 V는 우리가 루트 2에서 V가 되고 곱하기 요 값을 넣어주면 2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순시값이 될 거예요. 아, 순시값은 2분의 루트 2의 V가 되는구나. 순시값입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이 값은 100 루트 2라 그랬어요. 100 루트 2. 그럼 요게 100 루트 2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약분되고요. 2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0이다. I는 Im sin 오메가 t인 사인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시값과 시료값은 같게 되는가? 순시값과 시료값이 같게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순시값이죠. 이 값과 시료값은 여기서 뭐죠? 여기서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죠. 루트 2가 요게 값이 되겠죠. 그럼 Im과 Im 약분되고 사인 오메가 t가 2분의 루트 2 되려면 45도죠. 답이 45도 되면 되겠죠. 자,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V. 요 200V라는 건 요건 이제 시료값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전압의 값은 시료값이다. 자, 시료값이 200V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죠. 200에 곱하기 루트 2 하면 뭐다? 이게 최대값이죠.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교류 220V의 평균값은 몇 볼트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얘기한 220V다 라고 하는 건 다 시료값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시료값은 우리가 루트 2의 VM이 되겠죠. 이게 22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죠? 220 곱하기 루트 2 하면 220 곱하기 루트 2를 계산해 보면 약 한 310 정도 나오네. 310V 정도가 나오는데 310V 조금 넘게 나오겠네요. 한 310
1.2V 정도 나올 건데, 우리 평균 값은 우리 앞에서 유도했죠. 8분의 2라고 했습니다. VM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10을 여기다 넣어보면 약 한 198 정도가 나올 겁니다.